안녕하세요.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전지훈입니다. 오늘 제가 법무사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. 제 지인 중에 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셨는데 네. 안 되셨대요. 상담을 받고 하는 거니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개인회생이 안 되는 사유들이 좀 있는지 오늘은 좀 여쭤보고 네네네네. 싶어서 왔습니다. 개인회생 준비하시면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. 인터넷 찾아보시면 기각에 대한 글들도 안 되는 경우에 대한 글들도 꽤 있고 네네네.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정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기각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네. 네. 우선은 그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기각 사유가 있긴 해요. 어떤 예, 사유들이 7가지나 있나요?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법률 규정의 기각 사유 7가지가 있네요. 첫 네네. 번째,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. 두 번째,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. 세 번째,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. 네 번째,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을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. 네. 다섯 번째,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. 여섯 번째,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. 일곱 번째,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. 대부분의 법률 규정에 있는 기각 사유들은 개인회생 업무를 많이 해보셔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담만 잘 받으시면 다 체크가 되는 사항들이에요. 네. 이미 신청 전에 대부분이 체크가 되고 신청하면서 준비가 돼서 해결이 되는 사항들이라서 사실은 따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사유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. 상담 오시는 분들이 네.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오셨을 때 물어보는 거 네.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법무사님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혹시 제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나요? 연체가 되셔서 독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럴 때 문자 메시지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내나 봐요. 채권자 쪽에서 개인회생을 들어가시면 이의 신청을 해서 기각을 시킬 수 있다. 그리고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실 때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좀 쓰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실무상에서는 제가 개인회생 지난 17년 동안 진행하면서 한 5천 건 이상 정도 했을 것 같아요.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채권자가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문제가 돼서 개인회생이 기각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두 번째로 또 많이 주시는 게 처음 개인회생을 접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찾아보시면 최근 채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 최근에 빌린 돈이 많으면 기각되지 않나요?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. 이것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. 많이 갚아야 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. 실무에서 기각 사유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 이제 걱정 없이 네. 신청을 했는데 네. 실무에서 실제로 기각되는 그런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, 있겠죠? 실제로 기각되는 거 오늘 제가 2가지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영상 제목을 달았잖아요. 네, 그 2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? 드디어 그 2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. 첫 번째는 개인회생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. 네. 처음에 신청할 때 기본적인 서류들도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나면 법원에서 회생위원께서 내 서류를 검토하시고 추가로 제출하라는 서류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. 그게 보정 권고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요. 이 서류들을 내는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기각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실무상에서는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법원은 보통 보정 권고에서 추가로 어떤 서류를 내주세요, 추가로 어떤 부분을 소명해 주세요,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실 때 기간을 정해 주시거든요. 생활하시면서 바빠서 그 서류를 준비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기간을 못 지켜서 기각 결정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이 생겨요. 근데 이것도 2가지로 좀 분류를 해봐야 돼요. 첫 번째,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법원에서 줬는데 일주일 안에 시간을 내질 못해가지고 서류를 다 준비 못해서 시간이 늦어서 좀 이렇게 못 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기각이 났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항고라는 절차가 있어요. 항고를 하면 받아주세요.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받아주시고 다시 진행을 해주시니까 이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기각 당했다가 항고에서 살리면 번잡하고 또 비용도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간을 잘 지켜서 내주시면 제일 좋겠죠. 근데 이 서류를 제출 기한 안에 못 내서 기각 당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내가 서류를 시간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내지를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. 서명을 해야 되는데. 예, 왜냐하면 처음에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아니면 법원을 속이려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런 분들은 항고에서 다시 살릴 수도 없죠.
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. 또 다른 사유도 좀 궁금한데요.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각 사유는 아니에요. 개인회생이 이제 중간에 잘못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. 크게 개시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. 네. 개시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잘못되는 게 폐지 결정이라고 해요. 사실은 이 두 번째는 폐지 결정과 관련된 건데, 개시 결정까지 받아서 내가 이제 돈만 잘 내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도 받을 수 있고 한 경우인데도 돈을 못 내서 폐지 결정 받으시는 잘못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. 이게 개인회생 최종적인 인가 결정을 못 받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왜 돈을 못 내시는 경우들이 많냐,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변제금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.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사무실에 의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내 얘기를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들도 받아서 검토까지 해보고 나서 선생님은 변제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,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전화 몇 마디 들어보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변제금 30만 원만 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걸 믿고 시작했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내라는 거야. 결정은 났는데. 네, 결정은 났는데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은 안 되고. 근데 이분은 30만 원 정도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한 일이잖아요. 근데 100만 원을 낼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변제금을 실제로 내지 못해서 폐지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세요. 그럼 그렇게 폐지가 되면 다시 신청은 물론 가능하긴 한데 기각이나 폐지를 받게 되시면 다음에 신청하실 때 법원에서 종전의 사건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세요. 사건 기록을 내고 기각이나 폐지가 됐으면 그 기각 결정문, 폐지 결정문을 같이 내라. 이거를 새로운 재판부에서도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죠. 그래서 꼬리표처럼 따라하네요. 그래서 실무상에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 대표적인 거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 딱 간단하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내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성실하게 진실되게 정해진 시간 안에 내겠다. 두 번째는 내가 내야 될 변제금을 정확히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고 준비를 하셔서 변제금 밀리지 말고 잘 내셔야 한다.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